안녕하세요.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업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동업관계에서 사실은 사업을 잘 운영하다가 틀어지는 경우, 아니면 왜 많이 본 것 같은데 나는 수익이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불만이 생기게 되면 제일 처음 생각하게 되는 문제가 사실은 나 사기당한 거 아니야? 제가 더 많이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니야? 횡령, 바로 이슈가 됩니다. 오늘은 동업관계에서의 횡령, 업무상 횡령죄, 대응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동업관계란 사실 우리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말도 많을 정도로 개인 혼자 그냥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죠. 근데 동업관계라고 하면은 무슨 같이 사업장을 하나 열어서 운영한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요즘 흔하게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 그것도 전부 다 사실은 근간이 동업관계입니다.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이거 혹시 보신다면은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스타트업이 수익 분배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도 사실은 제대로 안 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는 스타트업을 주식회사 형태로 하는데 그 주식 지분을 양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정하시고 그냥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근데 그러지 마셔라 라고 얘기하고 싶긴 한데요. 지금은 횡령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횡령죄를,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동업관계에서 생각만큼 이익이나 수익이 크게 나지 않아서 동업관계가 이제 종료,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전에 둔 상황일 때는 동업하는 파트너 일방이 일단은 내 몫을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일한 만큼 다 못 가져가는 것 같은데 하면서 수익 분배를 좀 더 욕심을 내거나, 월급이라도 받아가야겠다, 수익이 크게 안 나면 내가 여기서 노동력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 동업관계에 그 월급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익이나 수익 분배가 정확하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금을 먼저 가져가는 경우, 나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더 이상 마음이 없어, 내가 일한 거라도 챙겨야 되겠어, 이런 경우로 해서 임금만큼이라도 정산해서 줘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경우, 이게 전형적인 횡령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동업관계에서 횡령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 돈을 내가 가져갔는데 동업관계라서 업무상 횡령이라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동업자가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동업재산 매각대금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범죄의 성립 범위가 내목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 대금 전부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동업에서 나온 이익을 서로 배분하여 나누기로 한 경우 정산을 하지 않고 정산금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럼 그 배분만큼이 아니라 내 몫을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위 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동업은 민법상 조합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동업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합유,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거고,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은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해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도 없고, 내가 얻은 대금 중 임의로 소비한 게 있다 그러면 그 범위 전체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관계가 합유이기 때문이에요.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처분을 할 권한이 동업자라고 하더라도 없는 거예요. 같이 의논해서 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임의로 횡령했다 그러면 지분 비율에도 관계없이 전부에 대해서 전액의 횡령죄 죄책이 부담된다.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이걸 형사사건화 됐을 때 사실 내가 피의자, 동업관계에서 내가 형사 횡령의 피의자가 됐을 때는 또 여기서 대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동업관계가 아니라고 얘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실제로 저는 이렇게 해서 성공한 경우가 있습니다. 동업관계 계약서, 동업약정서 이런 형태로 썼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쓴 것만 가지고 전부 동업관계가 성립됐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지요. 왜냐면 출자 의무가 다 이행되고, 출자 의무, 나는 얼마를 보태기로 했고 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고 약정이 완전히 끝나서 거기에 따른 이행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동업관계가 완전히 성립된 게 아니다 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면 문구상 동업약정서라고 정했다는 그것이 전부를 얘기하진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 투자했다, 동업이 아니라 투자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동업관계가 아닐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동업관계가 성립을 했는지 보는 것, 이게 첫 번째 관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횡령죄가 뭐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내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썩거나 반환하지 않고 갖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요건별로 따져봅시다. 동업이 아니라고 해보는 경우, 그 다음에 타인의 재물? 타인 것이 아니라 내 거야, 이건 내 거라고, 그러니까 횡령이 아니다, 이건 어떨까요? 한번 해볼 만한 얘기입니다. 동업관계 불성립, 동업관계 파기를 주장하는 게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기본이고요. 신뢰관계가 손상됐다. 동업을 이행을 하려고 했는데, 동업관계를 성립을 하려고 했는데 신뢰관계가 손상됐기 때문에 이미 그 단계에서 해지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뒤의 행동은 동업관계 해지 이후여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동업관계가 파기됐다, 뭐 이런 얘기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임의 소비? 내 맘대로 썼다고? 너도 다 알고 있었잖아. 여기에 쓰는 것을 오케이를 했잖아. 내가 내 맘대로 쓴 게 아니라 이 항목에 대해서 쓰는 것을 동업자인 네가 알고 있었고 너도 같이 썼잖아. 반환 거부, 횡령죄는 반환 거부죠. 반환 거부? 네가 달라고 한 적 있냐? 이렇게 얘기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공금 명목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물론 지금 하는 얘기들은 매우 현실 상황에서는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동업관계에서 횡령죄에 성립을 안 하는 걸로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업관계에서 횡령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횡령죄 인정 액수를 획기적으로 줄인 사례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피의자로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조언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반환 거부에 대해서는 네가 주라고 한 적 있니? 정산 요구 받은 적도 없고 매출이나 이익금이 실제 발생하지도 않아서 반환 거부가 아니다. 이런 법리적 주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런 주장들을 제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렇게 해보자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 것들을 변호사하고의 상의하지 않고 당사자가 본인이 직접 그냥 얘기할 경우 매우 위험해질 수도 있는 주장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들을 꿰어서 구술이 있어도 이건 꿰어야 보배죠. 목걸이를 만들어서 이건 이렇게 딱 사실관계들에 의하면 이거는 반환 거부가 아니야. 이미 소비가 아니야. 동업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어. 네 거 아니잖아. 허락 받았잖아. 이런 얘기들을 한 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하게 되면 일관성이 없어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건 변호사하고 상의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횡령죄는 사실 실무적으로도 매우 무겁게 처벌되기도 해요. 업무상 횡령죄 그리고 동업관계에서 업무상 횡령죄가 생각보다 매우 쉽게 인정돼요. 사안이 많이 축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처럼 범죄 성립 요건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보고 이 사실관계, 사실 사실관계가 뭐죠? 모든 것에 대한 진실은 증거에 의해서 의제된 진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법적인 것, 위법적인 것,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것, 그 정도 범위가 아닌 한은 변호사와 함께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면 의제된 진실, 증거에 의해서 재구성된 사실관계를 통해 내가 이것이 횡령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해 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죠. 좀 어렵게 이해됐나요? 쉽게 말하면 동업관계에서 횡령죄 여부가 문제될 때는 믿고 변호사 좀 찾아주십시오. 이상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였습니다.